홀로 서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자립심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아주 오래된 가치이다. 혼자 강인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 공통된 주제이지만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다. 우리는 처음부터 용기와 성실성, 희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고 자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는 와중에서 힘과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대답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다. 우리는 자립심이라는 선물을 서로에게 준다. 수년 동안 내 친구 프레드 메이저는 그 선물을 수천 명이나 되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프레드의 아버지인 헤드릭 메이저는 우리 동네의 신화적 인물이다. 핸드릭은 1907년 고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미시건주의 홀랜드로 이주해 왔다. 그는 자본주의의 혐오감을 지닌 23살 난 공장 노동자였다. 그러나 남학신을 신은 이 젊은 반항아는 대공황기에 식료품 가게를 시작했고 이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메이저라는 이름의 거대한 슈퍼마켓과 할인백화점 체인으로 발전했다. 이 가게는 현재 그의 아들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 프레드는 마케팅 및 경영에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립심이라는 선물을 전달하는 그의 특별한 재능을 예증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인종 문제에 관한 불안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다. 앨러버머주의 몽고메리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인이 버스 뒷자리로 옮겨 앉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되고 투옥되었을 때 흑인들의 업무 거부 사태가 일어났다. 남부 침례교회 목사였던 마틴 루터킹은 이 사태를 조직화하여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켰고 이 운동은 곧 전국으로 퍼져갔다. 그 무렵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프레드 메이저의 본사에 비서가 한 명 필요하게 되었다. 세 여성이 지원했고 그중 한 명은 흑인이었다. 인사부장이 3명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메이저는 두말 없이 패티본 부인을 고용하세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흑인인데요. 지금까지 흑인을 고용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인사부장이 대답했다. 프레드는 나도 알아요. 그 부인으로 정하세요 라고 말했다. 인사부장은 다시 하지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 프레드는 다른 두 백인 여성은 다른 곳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만 패티본 여사는 그럴 수 없을 테니까요 라고 답했다. 당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용기 있고 사려 깊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기억해보라.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생존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주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장님과 기머거리가 되어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았다. 오늘날 그녀의 이름은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어둠과 침묵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서 노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부모는 먼저 알렉산더 그레엄 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도움으로 헬렌은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앤 역시 약간 시력이 약화된 상태였다. 앤은 그녀의 거친 제자에게 꿈을 걸었다. 그녀는 헬렌의 어린 시절 동안 성실하고 두려움 없는 스승이었다. 1904년 헬렌 켈러는 레드 클리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다. 오늘날 그녀의 지혜로운 말들이 전 세계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헬렌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스승인 앤 설리번과 보스턴에 있는 농화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뉴욕시의 라이트 휴먼슨 구화 학교의 선생님들이었다.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었다. 훌륭한 스승들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어둠과 침묵의 세계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 감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잠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방지고 위험하며 잘못된 일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라.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보라.
오늘날 당신 성공의 뒷받침이 된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나온 말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은 6세기에 쓰여진 이솝우화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이 말은 유대 기독교 전통과는 전혀 반대되는 감정이다. 다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솝은 알고 있었을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는 기쁨을 알고 있었을까? 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자립하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또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이를 전해준다. 이렇게 수세기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돕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이 우리 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셈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가장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는 누군가가 왜 누구누구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까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된다. 나의 반응은 왜 당신이 그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는가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립하는 법을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돕는 방법도 거의 모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헤일 부부가 윌리에게 했듯이 사람들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욕망에 있다. 우리의 사업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돕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들도 스스로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행한 나의 연설은 간단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와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이다. 이것은 너무도 잘 증명된 믿을 만한 아이디어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많은 민간 기관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의지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도울 수 없게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결국 사람들을 자립할 수 없게 만드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자선만으로는 진정한 동정이 될 수 없다. 19세기 어느 성직자가 자선을 베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만큼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나는 자선을 믿는다. 더불어 살기가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나는 세상에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사람들 역시 우리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관심을 기울여줄 가치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와 함께 이런 신념을 가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우선은 단순한 자선이 사람들을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 의도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받는 사람의 자존심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자선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가 쉽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다.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사회 문제에 돈을 써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정부는 사회봉사기관의 설립과 동정을 혼돈해 왔다. 비록 훌륭한 동기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런 기관들은 종종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을 비하시키고 파괴시켜버린다. 동정의 수단이 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동정이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동정이 아니라면 어떤 동정이든 모두 위선이다. 진정한 동정은 단기적인 구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구호품 제공은 기껏해야 일시적 문제 해결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 해결책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혜택은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고 그러면 의존적인 사람들을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동정은 종종 급히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선으로 시작되는 일이 많지만 진정한 동정은 자선 이상의 것이다. 단기적인 도움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 진정한 동정은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어느 날 아침 당신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신문 배달 소년이 잔디밭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급히 그를 도우러 갈 것이다. 그것이 자선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한도 내에서 그 소년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절망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끝나면 또 다른 형태의 동정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장기적인 동정, 즉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배달 소년이 어떻게 다쳤을까? 누구 때문일까? 만일 뺑소니차가 그 소년의 자전거를 치고 소년의 생명까지 앗아갈 뻔했다면 먼저 목격자를 찾아야 하고 번호판을 추적해 보아야 하며 가해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운전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문 배달 소년의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길을 건널 때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또는 조그만 자전거에 너무 많은 신문을 싣고 다녔다면 동정의 다음 단계는 그 소년에게 사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주고 똑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그 소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이라면 그곳이 구소련이거나 또는 절망적으로 퇴락해가는 우리 이웃 동네이거나 상관없이 그 고통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와서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동정심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동정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만족과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진정한 동정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그 일을 잘 수행했을 때 대가를 지불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적극적인 동정이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수동적 동정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동정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반대로 일을 안 해도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을 때는 일을 해볼 생각조차 않게 된다. 따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두 가지 이유를 가지는 셈이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하고 스스로를 돕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의 일에 보상하는 셈이 된다. 제록수사의 직원인 댄 민첸도 다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특집 기사에서 다루었던 댄은 한때 뉴욕주의 버팔로 라디오 방송국 기자였다. 댄은 1971년에 아티카주 교도소 폭동 문제 취재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 일을 하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장면들 때문에 오랫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티카 교도소 내의 사람들은 사실은 절망과 비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가석방 되었을 때조차도 절망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누가 그에게 직장을 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인가? 누가 그의 스승이 될 것인가? 댄 민첸이 바로 그런 스승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지원하는 지역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록스와 IBM 등은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주어 지역 사회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 아닌가. 제록수사는 댄이 휴가를 내서 교도소 출감자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교봉사단체인 세퍼스 아티카 재단에서 일하는 동안 정규 월급을 지불했다. 세퍼스는 출감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담도 해주는 곳이었다. 타임스 기자에서 민체는 30년 동안 수감되어 있던 사람 옆에 앉아 그를 쳐다보면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그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 우리 회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원칙하에 설립되었다.
우리의 디스트리뷰터들은 자기 휘하에 사람들이 모두 성공할 때에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렉스 램프로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의 성공의 근원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의 그의 탁월한 재능이 깔려 있었다. 렉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는 비록 내키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침에 다른 직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두 시간 정도의 거리를 달려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러 가지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을 사람들까지 도와주러 갔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가끔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당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 그들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업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지요. 즉,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만 개의 크고 작은 미국의 기업들 역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칙을 믿는다. 진정한 더불어 살기는 당신이 스승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시작된다. 단순히 빵을 주기보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라 라는 속담도 있다. 길거리에 돈 없고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선이 아닌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 제록스와 IBM은 직원들과 그들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비영리 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당신의 우수한 직원들의 전문 기술을 그들에게 주면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기술을 계속 전수할 수 있다. 1971년 이래 제록스는 400명 이상의 직원들의 기술을 자선단체에 이전해 주었다. IBM은 21년 동안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1000명 이상의 숙련된 직원들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왔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다가갈 때 우리 스스로도 성장한다. 만일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충분히 노력했음을 알고 있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할 때도 있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슬프다.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슬퍼진다.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난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최근에 아메이가 멕시코 국립관현악단에 연주회를 후원한 적이 있다. 아주 훌륭한 이 관현악단의 지휘자는 연주회 직후 가진 리셉션에서 왜 이런 자선적인 문화 행사를 후원하는 데에 회사 돈을 지출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우리가 사업하는 지역에서 벌어들인 만큼 그 지역에 환원해 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아직 멕시코에서 돈을 벌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라고 반문했다. 나는 아직 멕시코에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요. 수천 명의 멕시코인들이 우리 사업으로 돈을 벌 때까지는 아무런 수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여기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 아래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관대한 것이 바로 훌륭한 사업인 셈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지휘자는 다른 멕시코 회사들도 그 점을 배워야겠군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주지요? 라고 물었다. 내가 바로 당신이 하면 되지요. 라고 하자 그는 놀라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나라고요? 라고 되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 당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1991년 나는 다시 멕시코를 방문했다. 그 지휘자와 나는 기업 및 금융계 고위층 인사들을 만났다. 나는 별로 한 일이 없었다. 그 멕시코 지휘자가 열정적으로 후원을 호소하는 동안 옆에서 무언의 응원만을 보냈을 뿐이었다. 돈 많은 기업인들은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굉장한 일의 시작이었다. 그 관현악단에게 후원금이 제공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는 그 관현악단과 지휘자는 그들 스스로를 돕는 것을 배운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많은 기회에 감사한다. 분명히 나와 제이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윌리 바스와 짐 플로어의 성공은 먼저 헤일 부부와 보그다노프 부부, 그 다음 그들의 스승, 즉 스폰서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의 일부에 불과하다. 혼자서는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아는 사람 중 누군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충동이 결여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이 거부하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의 끈이 끊겨져 버리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의 동정의 결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주는 것은 빈곤을 끝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비열하게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게 한다. 성공이 윌리에게 새로운 패를 마련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13년 동안 내적인 평화와 안정을 준 것은 분명하다. 헤일 부부는 윌리에게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선물을 주었고 윌리는 그 보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짐 플로우는 이 점을 입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2년 전 성공적인 디스트리뷰터 사업을 하고 있던 한 부부가 LA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피곤해서 16살의 딸에게 잠시 운전을 부탁하고 눈을 붙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한 딸은 급회전을 시도했고 차는 언덕 아래로 굴렀다. 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16살 난 딸과 12살 된 남동생은 살아났지만 둘 다 이 사고로 정신적인 상처와 무시무시한 허탈감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 두 남매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곧 그들은 아이가 없던 부모의 상위직 스폰서의 가정에 입양되었죠. 부모가 죽은 그 순간부터 두 아이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가르쳐줄 새 부모를 갖게 된 셈이었죠 라고 짐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처음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의 카운셀러가 되어준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주는데 너무 감명을 받아 그녀 자신도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의 일원이 되고자 우리 사업을 시작했다. 카운셀러가 되라.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그로 인한 혜택은 놀랄만한 것이고 또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는다면 결과는 무덤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한 번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스폰서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당신 자신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제14장. 왜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공궁에 빠진 사람들과 시간과 돈을 나누어 가질 때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 희망과 자유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힘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푸는 사람이 되라. 당신의 이웃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화신조 14. 한밤중 길고 어두운 병원 복도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의 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들은 식은 커피를 손에 들고 어두운 복도와 복잡한 휴게실 사이를 절망적인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들은 우는 아기들을 안고 달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방 저 방 분주히 다니며 주사를 놓고 성심껏 위로의 말을 하고 있었다. 아직 초록색 수술 모자와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들은 근심 어린 부모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무고한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알려지지 않는 병에 대해 설명했다. 척추 파열려? 짐 도넌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커다란 두 눈은 죽지는 않더라도 일생 동안 고통받을 병에 걸린 신생아 부모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다. 짐은 이렇게 기억했다. 낸시와 나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며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출산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낸시가 겨우 3일 동안 입원할 수 있는 돈밖에 없었죠.
조그만 저금통에 모아둔 현금으로 병원비를 선불로 지불한 다음에야 겨우 입원할 수 있었어요. 에릭 도누는 태어난 첫날에 8시간의 수술을 받았다. 태어나자마자 뇌수종에 걸려 뇌 생명유지 장치 션트를 부착하기 위해 뇌수술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 장치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에릭은 로스앤젤레스 소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생후 9개월 동안 9번의 뇌수술을 받았다. 낸시 도너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 아들은 1년 동안 거의 집에 있지 못했어요. 주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그 병실에서 늘 지냈지요. 에릭이 2~3살 정도 되자 도넌 가족의 의료비는 10만 달러를 넘었고 아직 얼마나 더 들지 알 수가 없었다. 지금은 짐과 낸시 도넌이 또 하나의 성공담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만 에릭이 태어났을 때는 막 사업을 시작하려던 때였다. 도넌 부부가 이런 엄청난 병원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경제 사정은 매달 주택 융자금을 겨우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음을 알게 되자 밍크코트나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차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큰 집이나 화려한 휴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우리가 원한 것은 다만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새로 지출될 돈을 걱정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고 그 아이가 고통을 겪을 때 함께 곁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자들은 실제로 짐과 낸시 같은 아주 소박한 꿈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사랑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 유명한 영국의 사회주의자인 실비아 핑크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본주의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자본주의와 싸울 작정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실비아 핑크허스트는 자본주의를 잘못 생각했다. 지난 200년 동안 굶주리고 집 없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것은 자본주의 반대자들이 아닌 바로 진정 어린 자본가들이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공공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는 욕심 많은 자본주의자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추한 기억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온 동정적인 자본가들의 관대함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도 동정심은 계속 필요하다. 통제할 수 없는 인구 증가 때문에 빈곤, 기아, 무주택, 질병 등이 심화되고 종교 및 인종 갈등 문제, 에이즈 전염, 자연재해 등으로 복잡해져서 전 세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해주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수백만 사람들의 희망이 산산조각났다. 이제 우리들이 사는 대도시 내의 빈민가들도 마치 전쟁 지역처럼 되어버렸다. 범죄와 마약과 갱들이 도시의 거리를 오염시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그 희생물이 되고 있다. 부모들은 실업 상태이거나 잠재 실업 상태이다.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많은 가족들이 굶주리며 거리로 나오고 있다. 자선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는가. 국내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쏟아야만 한다. 헬렌과 나의 신혼 시절에 헬렌은 교회에 11조 헌금을 내자고 주장했다. 그녀는 결혼 후 첫 일요일 아침에 11조 헌금 봉투에요. 우리 수입의 10%를 이 속에 넣어요 라고 말했다. 헬렌에게 11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일단 돈이 그 봉투에 들어가면 빌려 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우리는 일주일에 100달러를 벌고 있었으므로 10달러를 낸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의 수입은 훨씬 많다. 그러나 헬렌은 여전히 우리가 국내에 지원하고 있는 자선단체와 교회에 적정 액수의 돈을 기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도 자선이라는 명분을 가진 단체나 행사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 연회에서 나는 그 나라 공주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우리 회사가 불황아들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공주는 우리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다.
전 세계에 자발적인 원조를 해주는 수많은 기업처럼 우리도 말레이시아의 타가소나 유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다른 나라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내가 공주에게 그렇게 설명한 후 그녀가 내게 한 말은 놀라운 것이었다. 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떼어 아동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군요. 사실 자유기업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수입의 일부를 궁핍한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해마다 북아메리카, 유럽, 이제 일본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씨의 수많은 개인과 회사들이 교회나 양로원, 자선단체나 문화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자선은 필요하다. 지난 200년 동안 자본가들은 세계 각지의 자선기관에 전례 없는 많은 기금을 지출했다. 내가 알고 있는 동정심이란 것은 대부분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내 고향 사람들은 내가 앞서 말한 역사적인 사례에 등장한 사람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모범적인 자선봉사활동은 우리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 만난 진정한 더불어 사는 자본가인 내 아내 헬렌은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남겨두고 있든 없든 간에 그녀는 일요일마다 우리 수입의 10%를 수표로 끊어서 교회로 보냈다.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조용히 물었다. 11조를 좀 기다릴 수 없을까? 최소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적게 내면 어떨까? 헬렌은 그저 웃기만 하고 11조 봉투를 쟁반 위에 얹어놓았다. 제이벤 앤델 부부 그리고 헬렌은 동업하던 초기부터 우리 지역 사회에 활동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가의 귀감이었다. 그들 부부는 자신들이 지원하는 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제이벤 앤델 부부는 4H 클럽에서부터 제럴드 포드 도서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부터 전국 민주주의 실천 기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지역 및 전국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고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 최근 제이는 그랜드 레피지의 강가의 세울 시립박물관의 기금 모금 운동의 회장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시간, 돈, 창의력을 투자한 그의 수많은 노력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제이의 동정적 행동은 거의 눈에 띄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자선에 관한 성경의 충고를 충실히 믿고 있다. 제이는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조차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 톰 미치 미 슈이제는 우리 회사에서 2개의 사내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하나는 30년 이상의 성실한 근속 연수이고 또 하나는 월급 지급 명세서상 가장 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다. 톰은 아메이의 초기 어려웠던 시절에 제이가 행한 자발적이고 관대한 동정적인 행동에 대한 수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톰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회상한다. 처음 1, 2년 동안 나는 디스트리뷰터들과 회사 직원들로 가득 찬 중고버스를 몰았습니다. 어느 날 엔진이 고장을 일으켜 시골길에 서버렸지요. 제이가 제일 먼저 내려갔어요. 한참 동안 본네트를 열고 들여다보더니 그는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장비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모두가 송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회전축을 꺼내어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제이는 내 옷에 기름이 묻는 것을 알아보고는 미안해요, 옷에 기름이 묻었군요 라고 말했어요. 내일 세탁해서 내게 영수증을 보내줘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그 다음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제이가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하나 내게 보내왔어요. 당신 옷 때문에 정말 미안합니다. 웰시가에 있는 조지 블리스 남성복 가게에 가서 새 옷을 하나 고르세요. 약간 미심쩍어하면서도 그 도시에서 제일 고급스러운 그 가게에 내가 나타나자 전 종업원이 민첩하게 움직이더군요. 제이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내게 양복, 셔츠, 넥타이, 벨트, 신발 그리고 회사 사장이나 입을까 말까 한 외투까지 완벽하게 한 벌의 옷을 갖춰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이의 사려 깊은 면을 기억하고 있다. 특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일은 어느 디스트리뷰터 중 한 사람에게 선천성 유전병으로 죽어가는 2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일이다. 그들의 마지막 삶에 약간의 기쁨이라도 주려고 제이는 회사 비행기에 2 아이를 태우고 미시건 호수 상공을 날았다. 2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자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이 모두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로 가서 아이들이 죽기 전에 디즈니 요술왕국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모든 여행 경비를 제이가 지불했음은 물론이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내게 눈물을 글썽이며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아이는 곧 죽었고 제이는 아직도 아이들의 흥분과 감사가 그에게 가져다준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많은 다른 친구들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천을 보여왔다. 폴 콜린즈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던 젊은 화가 시절에도 그의 재능을 동정적으로 사용했다. 지금 그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림을 경매하고 포스터와 광고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곤 한다. 내 절친한 친구이자 프린스 코퍼레이션의 창시자이며 회장인 에드 프린스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더불어 살기를 잘 실천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에드의 아버지는 그가 12살 때 돌아가셨다. 그는 줄곧 고학으로 공부하여 미시건 대학을 졸업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면 사람들과 그 혜택을 나누어 가지리라고 결심했다. 에드와 엘사 프린스는 개인 수입뿐 아니라 회사 수익도 11조 헌금으로 냈다. 수년간 그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후원한 수백 개의 중요한 복지사업 외에도 그들은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가진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인 에버그린 커먼즈를 창립하기도 했다. 에버그린 커먼즈는 아주 단순한 동기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기업가가 동시에 사회사업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에드와 엘사는 미시건 홀랜드 운하에서 낯선 한 부인을 자기들 배에 태워주었다. 우아한 그 노 부인은 배가 해안에 닿자 고맙습니다.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넌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다. 에드와 엘사는 미시건에서 일생을 보낸 수많은 노인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들은 나룻배를 하나 구입하여 무료로 노인들을 태워주었다. 두 딸 에밀리와 에일린이 자가용 벤치에 노인들을 태워서 선착장까지 가서 1시간씩 호수 유람을 시켜주었다. 이 배로 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태우면서 에드와 그의 가족들은 그곳에 사는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었다. 마침내 에드와 엘사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마지 헉스마와 만나 노인들의 욕구를 좀 더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다. 현재 매달 3,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 에버그린 커먼즈는 2명이 더불어 사는 자본가와 적어도 1,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탄생된 것이다. 아이오와 주의 오렌지 시티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두 건물에는 미시건주 출신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인 마빈 드위트라는 친구의 이름이 붙어 있다. 이는 마빈과 제레인 드위트 부부가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많은 종교 및 교육 단체들 중에 한 예에 불과하다. 마빈과 그의 동생 빌은 칠면조를 사육하는 농부였다. 그들은 17마일에 17마리의 칠면조로 1938년 빌마 코퍼레이션을 시작했다. 마빈은 빙그레 웃으며 암컷 14마리와 수컷 3마리였어요. 그리고 주급 4달러로 집안일을 돌보며 저축을 했던 내 누이에게서 30달러를 빌렸죠 라고 말했다. 드위트 가족은 무더운 여름의 열기와 질병과 경기 침체, 생산시설의 90%를 파기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의 일자리를 앗아간 화재들을 겪으면서도 칠면조 사업을 계속했다. 그때를 회상하며 마빈은 신은 우리에게 자비로웠어요 라고 말했다.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번 돈 이상은 지출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최근에 마빈과 그의 동생은 빌마와 미스터 터키 공장 전부를 1억 6천만 달러의 사라리 코퍼레이션에 매각했다. 드위트 가족은 미국의 어느 기업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의와 간대함으로 매각 처분 금액 중 500만 달러를 직원들의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하여 나누어 주었다. 공장을 처분한 후 몇 달 동안 레인 마빈과 제레인 드위트 부부는 그들이 후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사례가 있다. 내게 동정을 가르쳐준 또 다른 친구는 짐과 낸시 도넌 부부로 그들은 선천성 척수 기형아인 아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인 에릭은 여러 번 발작과 경련을 일으켰다. 얼마 동안 오른손을 쓰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는 다리가 마비되었다.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뇌의 인공혈관이 다시 막혀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17살 때 에릭의 몸무게는 겨우 55파운드밖에 안 되었고
이미 30번의 뇌수술을 받았다. 지난 18년간 도는 가족의 의료비에는 특수조끼 3,000달러, 휠체어 7,000달러, 매주 물리치료비 500달러, 등 뒤에 목부터 허리까지 삽입된 척추 연결 막대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술비 및 입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의료보험이 있었지요. 그러나 제외 항목이 몇만 달러나 돼요. 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돈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우리는 장애자 아이를 둔 아버지의 70% 정도가 슬픔, 죄책감,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릭에게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만큼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었던 거지요. 짐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도는 부부와 네트워크 21에서 일하는 그들의 친구들은 올리브 크레스트 보호센터를 후원했다. 이것은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에게서 데려온 학대받은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낸시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보통 두서너 살에서 10대까지였어요. 이곳의 창립자인 돈과 로이 벨러는 평화로운 이곳에 25채의 주택을 구입했지요. 주 정부에서 각 어린이에게 기본 양육비를 보조하고 나머지 기금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모아야 하지요. 이미 당신이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라면 나는 정말 당신을 찬양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는가? 물론 나는 피학대 아동이나 에이즈 환자,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자진해서 내놓는 시간과 돈,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명분이 무엇이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일은 당신의 값진 시간과 돈을 투자했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된다는 것.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6단계를 거쳐야 한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 6단계가 일어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 변명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2.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3. 필요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된다. 4. 우리 자신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 5.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